Der Heimat. 홍루이죠. 그냥 어렵네.
벅찬 세상 내게 만든 모든 세상 누가 나를 무섭고 아픔은 건너지 See you. 있더라면 이거 먹을까? 메르디안이네. 진짜 학원 봐라. 진짜.
어서오세요. KBS 제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은성입니다. 9718번 쓰시는 분은 애들 어릴 때 읽었던 그 세계사 만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요즘 잘 읽고 있어서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전지를 다 갖고 있는 참 언젠가 봐야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 비타민 선생님도 그 사람마다 정리 방법이 다 다르죠. 설레지 않는 책 한 책방에 넘기는 건 맞다 이런 해주셨네요. 양수현 선생님 오늘이 주말인 줄 이제 알았다 방송 들으면서 해주셨고, 유튜브는 지금 한 2,300분 지금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KBS 제1라디오 실시간 이렇게 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곳은 지역번호 없이 샵 9730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살펴보고 갈까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이주윤 씨. 네, 오후 4시와 5시 사이가 귀경 방향 최대 정체로 예상이 됐던 만큼 정체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총 50km 넘게 정체인데요. 정체의 절반 이상이 충청 지역에서 이어집니다.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30km에 가까운 정체고요. 논산 천안선도 천안 쪽으로 연무와 정안 휴게소, 차량터널 일대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선도 이제 전북 지역에서 정체 깁니다. 군산에서 5km 약 막혔다가 400m 앞 단체 70km 신경기점과 수원 서해대로 사이 과속 지나기가 과속 가장 구간입니다. 어렵고요. 이제 중부선 하남 쪽으로도 30km 가까이 정체인데 남이분기점과 서청주, 일족과 남이천 사이 지나기가 많이 힘듭니다. 중부내륙선도 정체 20km 정도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선산휴게소와 감곡 일대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강원권에서 경기권 진입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동선 인천 쪽으로 강원권에서는 평창과 횡성휴게소 일대에서 각각 10km 이상씩 정체고, 경기권 진입에서는 여주분기점과 덕평 일대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 서양양과 동홍천, 가평휴게소와 강일 일대에서 각각 길게 막히는데 지금 서양양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연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시사를 읽는 즐거움.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김홍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이 미국 대선,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취재진한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도 봤거든요. 어떻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백악관 근처의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하고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비타민 D, 그리고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치료 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빨리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의장, 그 다음이 국무장관이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아마 그 업무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미 몇몇 그 업무는 펜스 부통령이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들려집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마스크를 초반에는 안 썼다가 나중에는 나도 쓰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본인이 이제 확진자가 됐어요. 이거 글쎄요, 이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어떤 이제 그 반영을 불러일으킬지 참 궁금하네요. 결국 올 것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6월 달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미국 상황을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법도 상당히 잘못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가볍게 취급을 하고 마스크를 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기자가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비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못 보여줬고, 또 국민들 역시 이러한 트럼프의 어떤 코로나 대응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 입장에서 이런 데 있어서는 본인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했지만, 또 미국의 국민들의 어떤 보건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게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참 이게 글쎄요, 이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일정을 연기를 한 것 같고, 또 유세도 온라인으로 좀 바꾼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는 원래 기본적으로 유세를 장외 유세보다는 온라인 유세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여름에 있었던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도 아무런 관중도 없이 몇몇만 안 치고 온라인으로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전당대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TV 토론 이후에 지금 지지율 격차를 좀 더 벌리고 있고, 또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그러한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선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프가 온라인 유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오프라인 유세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확실하게 끼고 유세를 하게 되면 코로나 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횡단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세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미국에서 6월까지 계셨으니까 김 교수님도 미국 사람들의 성향 잘 아시겠지만, 그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불쾌해하고 또 불편해하고, 또 기존에 마스크 쓰는 것이 뭔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마스크에 대한 글쎄요,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가보면 약 400m,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나면서 올해 4월, 5월 이 정도에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 마스크를 다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聚집하는 그러한 야외라든지 해변가 이런 데서는 전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어서,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자유나 어떤 정부로서의 숙박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그 가치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코로나 대응법,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탓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30일이었는데 지난 30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1차 TV 토론회를 가졌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아하. 어떻게 뭐 저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게 미국은 원래 토론의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토론이 매끄럽거나 또는 이렇게 격조 있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제가 TV 토론 끝나고 워싱턴 DC에 있는 아는 지인하고 이제 화상으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미국인으로서 TV 토론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TV 토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미국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토론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지극한 싸움이라고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끼어들고 인신 공격을 하고 어느 한쪽이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인신 공격적으로 끌어내리고 화제를 돌리고 그러면서 당시 보면 뭐 사회자도 그 월러스 그 MC도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애를 먹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현혹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TV 토론의 어떤 룰을 좀 바꿔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2차 TV 토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시기죠. 그런 거예요? 네. 2차, 3차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 더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TV 토론 이전에 바이든이 한 8%에서 10% 트럼프보다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TV 토론이 끝나고 14% 차이로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TV 토론에서 물론 이게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아니었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이었는데 실제 저도 TV 토론을 보면서 트럼프가 4년 전에 힐러리와 했을 때처럼 똑같이 끼어들기를 하고 똑같이 방해를 놓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인데 실제 4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힐러리는 트럼프의 그러한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이성을 잃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은 상당히 대처를 잘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았고 네. 트럼프의 어떤 그러한 아주 더티한 그러한 TV 토론 방식에 대해서 아주 똑같이 더티하게 대해줌으로써 이게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TV 토론은 바이든이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좀 더 넓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야, 그 뭐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8%에서 거의 14% 가까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글쎄요 선거운동 판세는 어떻게 될지 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는지 한번 점쳐보신다면요. 이제 뭐 한 달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완치가 돼서 돌아오면 대선이 뭐 한 기껏해 한 10일 정도 남지 않겠어요? 그 10일 남는 동안에 뭔가 획기적인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우편투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유권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한 반 정도가 우편투표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11월 3일날 현장 투표만 카운트를 해버리면 트럼프가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편 투표는 주로 이제 민주당 표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사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뉴욕시에서 우편 용지가 잘못 배달되는 사건들이 한 10만 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겠다, 패배를 인정 못하겠다 하고 이거를 대법관으로 돌려버리면 네. 지금 뭐 아직까지 그 신임 대법관 임명된 게 상원에서 인준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끝나버리면 대법관이 6명이 공화당, 3명이 민주당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법관에서 그 대통령을 정하게 돼버리면 트럼프에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아하. 예, 이게 마지막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더군요. 보니까 법적으로 예전에 부시하고 그때 누구였죠? 그 엘고어죠. 엘고 때도 네. 대법원에서 마지막 그 투표에 대한 그 결정을 하면서 플로리다의 네. 그 표를 결정을 하면서 부시 쪽에 유리하게 그렇게 됐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됐는데 야 네.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아하, 그렇구나. 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한 며칠 후에 7일이었나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그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폼페이오 장관이 그 확진이 안 됐다, 음성 판정이 났고 또 예정대로 아시아 순방을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한국에 온다고 봐야 되겠죠.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면은 그 미중 사이에서의 어떤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인 뭔가 북한과의 어떤 그 북미 대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응하겠느냐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모멘텀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확진 판결이 났고 이제 미국 대선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는 북미 회담의 어떤 가시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한국 정부나 김정은은 트럼프를 선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미 회담을 여러 차례 했고 네. 또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개인적인 유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살리는 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화와 외교와 협상을 상당히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대화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페셔널하고 깐깐한 원칙적인 그러한 협상을 원하는 사람이고 네네. 트럼프처럼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즉 실무 회담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져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비핵화에 대한 실무진에서 완전히 협상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김정은으로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약 된다 300m 그러면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대중국 정책, 동맹 회복, 뭐 기후 변화 이러한 이슈들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행을 시키려면 한참 몇 개월 지난 후일 것이고 과연 북한이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리겠느냐 그 시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도발을 하게 되면은 또 대화 국면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또 오바마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한반도는 거의 전쟁 직전까지 아주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거든요. 당시에 ICBM도 발사를 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천명을 하면서 대화를 안 하고 제재 국면으로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우려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 좀 오바마 정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고, 따라서 한국과 같은 동맹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맹국들의 입장을 잘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얘기를 청취는 하겠지만 제일 우선은 자국의 이익 아닐까요? 미국의 그렇죠. 이익. 그렇죠? 그거에 어긋나는, 왜냐면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아예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천명을 한 걸 보면, 야, 이거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자는 오히려 바이든일 가능성이 크고, 야,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은 코로나, 한 달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립외교원 김현우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똑똑한 건강 상식, 건강 톡톡. 똑똑한 건강 상식,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좀 낯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왜 낯설게 느껴지셨어요? 아, 이게 낯설게 느껴지신 거는 그러니까 바깥에 내지는 뭐 어디 놀러 가지 못하시고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답답하게 느끼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야,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책도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네. 그 곤도마리의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네. 요즘 이제 집에 콕 이렇게 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책들이 요즘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런 네.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그만큼 집에 있으면서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잘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이렇게 잘 부대끼지 않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네. 명절 끝나고 나서 지금 더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또 저희가 명절이라고 하면 뭐 오랫동안 못 보시던 분들도 뵙고 또 오랜만에 좀 바쁜 시간도 쪼개서 뭐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기다리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또 하나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다 그렇죠. 훨씬 더 쪼그라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배가 되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던데, 이거는 뭐 그냥 의사 선생님들도 요즘 쓰고 계시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뭐 사실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신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코로나19 이후로 뭐 세상도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 또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들에 적응해 가시는 과정에서 많이 좀 불안감도 느끼시고 또 답답함도 느끼시고 이러시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는 말이 약간 이렇게 우울한 걸 이렇게 우울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네. 이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 50%, 많게는 한 70%가 이런 코로나 우울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글쎄요, 이런 불안감 또 우울감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그냥 당연하게 약간 느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도의 차이지 전부 다 느끼시지 않을까 그럴 것 생각이 같아서요.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뭔가 달라진 세상들에 적응해가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 뭐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을 느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일상에 너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일상에서 너무 힘이 드신 분들은 또
따로 좀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번 연휴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가까운 친지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뭐 네네네.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꼭 상처되는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네. 만나면 내가 꼭 얘한테 요 얘기만큼은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네.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으로는 좀 이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아마 이 뭐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고 요 코로나 뭐 상관없이 명절 이후에는 더 이런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보통 명절 증후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코로나 블루만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과의 대화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본인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다툼도 더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만 일단 좀 많이 하자. 이거는 맞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 배려하고 서로 좀 많이 웃어주고